트럼프의 SNS에 단 한 줄이 올라왔습니다. 나는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 불과 140자도 안 되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파장은 상상을 초월했죠. 전 세계가 얼어붙었습니다. 베이징에서는 시진핑 주석 주재로 긴급 안보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중국 공산당 간부들이 새벽부터 중난하위로 소집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모스크바에서는 러시아 외교부가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동북아 군비 경쟁을 우려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평양의 조선중앙통신은 격렬한 논평을 쏟아냈습니다. 미제국주의의 반공화국 핵전쟁 책동이라는 선동적인 표현으로 가득했죠. 유럽의 주요 언론들도 긴급 속보를 띄웠습니다. BBC, CNN, 로이터, AP통신 모두가 이 소식을 일면 톱으로 다뤘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반응을 보인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도쿄 로폰기 방송센터. 저는 이곳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휴대폰으로 계속 뉴스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타카하시 켄지. 일본 방위대학교에서 30년간 국제안보를 연구해온 교수입니다. 요코스카 해군기지 근처에서 태어나 자란 저는 어릴 때부터 군함과 잠수함을 보며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해상자위대 퇴역 장교였고 할아버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잠수함 승조원이었죠. 그런 제가 30년을 연구한 분야가 바로 해양안보와 잠수함 전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뉴스가 제게 얼마나 큰 충격인지 여러분은 상상도 못 하실 겁니다. 택시가 방송국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요금을 지불하고 건물로 들어섰죠.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로비에서부터 직원들이 모두 흥분한 표정이었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통화하며 크게 웃고 있었고 누군가는 동료와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드디어 우리 총리가 제대로 해냈어. 트럼프가 우리를 얼마나 높이 평가하는지 봤어. APEC 정상회담 대성공이야. 사람들의 대화가 귓전을 스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5층 스튜디오로 향했죠. 복도를 걸어가는데 제작진들이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시청률 대박 나겠는데? 당연하지. 온 나라가 이 이야기만 하잖아. 타카하시 교수님도 분명 우리 총리 칭찬할 거야.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연 제가 그들이 기대하는 대로 말할 수 있을까요? 분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진행자 나카무라가 거울 앞에 앉아 대본을 읽고 있었어요. 그는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타카하시 교수님, 오늘 정말 좋은 날이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네, 그런 것 같네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하며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APEC 정상회담이 대성공이었잖아요. 우리 총리가 트럼프와 완벽한 케미를 보여줬어요. 나카무라는 60대 초반의 베테랑 앵커였습니다. 30년 넘게 방송을 해온 그는 일본에서 가장 신뢰받는 언론인 중 한 명이었죠. 하지만 오늘 그의 눈빛에는 순수한 애국심과 그리고 약간의 맹목적인 믿음이 보였습니다. 교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글쎄요. 좀 더 자세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에이, 겸손하시네요. 누가 봐도 대성공이었잖아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들어와 저희에게 분장을 시작했습니다. 나카무라는 분장을 받으면서도 계속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총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보셨어요? 완전히 파트너로 대하더라고요. 그렇게 보였나요? 당연하죠. 그리고 우리가 약속한 투자 규모 생각해보세요. 엄청나잖아요.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분장이 끝나고 우리는 스튜디오로 이동했습니다. 커다란 세트장에는 이미 카메라 5대가 우리를 향해 렌즈를 겨누고 있었죠. 스태프들이 마이크를 달아주고 조명을 조정했습니다. 5분 후 방송 시작합니다. 플로어 디렉터가 외쳤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긴장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할 이야기가 일본 전역에 어떤 충격을 줄지 뻔히 보였거든요. 3분 전, 나카무라가 대본을 마지막으로 확인하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정말 좋은 방송 만들어 봅시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분 전, 스튜디오의 모든 불이 꺼지고 무대 조명만 켜졌습니다. 30초,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10초, 9, 8, 7,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3, 2, 1, 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생방송이 시작된 겁니다. 나카무라가 카메라를 향해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녁 7시 뉴스 심층 분석입니다. 저는 진행자 나카무라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안정적이면서도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경주 APEC 정상회담 소식으로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우리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이 대성공을 거두었다는 평가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카메라가 천천히 줌인했습니다. 오늘은 일본 최고의 국제안보 전문가이신 방위대학교 타카하시 켄지 교수님을 모시고 이번 회담의 진짜 의미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카메라가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교수님, 먼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위대학교에서 국제안보와 해양 전략을 연구하고 있는 타카하시 켄지입니다. 30년간 동북아 군사정세와 잠수함 전력을 중점적으로 연구해왔습니다. 오늘 정말 적임자를 모신 것 같네요. 교수님, 이번 정상회담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 측면에서 살펴봐야 할 회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와 트럼프가 악수하는 장면 보셨죠? 저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두 정상의 케미스트리가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확실히 분위기는 좋아 보였습니다. 저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나카무라는 더욱 신이 나서 말을 이었어요. 특히 기존에 약속된 대미 투자가 그대로 유지됐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반도체 공장, 자동차 공장 일본의 경제력을 전 세계에 과시한 거 아닙니까? 경제협력은 분명 중요한 부분이죠. 요즘 분위기가 확실히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손을 맞잡고 미일 동맹의 미래를 약속하는 모습을 보면서 일본이 국제 무대에서 존재감을 과시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나카무라는 계속해서 열변을 토했습니다. 언론도 연일 보도하고 있잖아요. 투자 규모도 엄청나고요. 솔직히 이 정도 규모면 전 세계가 주목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만난 시민들도 모두 자랑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일본이 제대로 된 외교 성과를 냈다는 거죠. 국민들의 기대가 크신 것 같습니다. 거기다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도 정말 만족스러워 보였어요.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도 일본을 극찬했잖아요. 저는 그때 진행자의 눈빛을 봤습니다. 순수하게 기뻐하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나카무라는 테이블 위에 자료를 펼쳤습니다. 교수님, 여기 보시면 이번 회담에서 합의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반도체 공장 건설, 자동차 부품 생산 확대, 에너지 협력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사실 저도 그 투자 내용에 대해선 자세히 모르겠어요. 경제 용어도 어렵고요. 나카무라가 솔직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 어차피 경제 전문가들이 알아서 잘해주겠죠. 중요한 건 일본이 이런 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도 있겠죠. 아무래도 일반 국민들은 세부 내용까지는 관심이 없을 거예요. 그냥 숫자가 크니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카무라가 웃으며 계속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 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규모 자체가 엄청나잖아요.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진행자도 아마 대부분의 일본인들도 이 투자의 실체를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웬만한 나라 국가 예산보다도 큰 금액이에요. 이 정도면 일본의 저력을 충분히 보여준 거 아닙니까? 글쎄요. 솔직히 교수님, 이번만큼은 일본이 제대로 해낸 거 맞죠? 숫자가 말해주잖아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나카무라 씨, 그렇게 믿고 싶겠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순간 스튜디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플로어 디렉터가 저를 쳐다봤고 카메라 감독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카무라의 표정이 당황스럽게 변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교수님? 사실 이번 투자는 일본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거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강요에 가까웠습니다. 나카무라가 당황한 표정으로 대본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죠. 요구라니요? 강요라니요? 교수님, 그건 너무 강한 표현 아닙니까?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국이 일본 제품에 대한 관세를 올리지 않는 조건으로 일본이 미국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어요. 압박이요? 네. 사실상 경제적 협박에 가까웠습니다. 투자하지 않으면 관세를 올리겠다는 식의 거래였죠. 나카무라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이게 투자가 아니라는 건가요?
투자라기보다는 보호비에 가깝습니다.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계속 장사하려면 내야 하는 일종의 통행료라고 보는 게 정확해요. 하지만 큰 금액이잖아요. 그 정도면 큰 금액이기 때문에 더 문제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일본만 이런 요구를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도요? 나카무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도 똑같은 압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차이는 그 압박에 어떻게 대응했느냐입니다. 어떤 차이인가요? 스튜디오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스태프들이 저희 대화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죠. 일본은 트럼프가 요구한 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게다가 짧은 기간 안에 돈을 내겠다고 약속했죠.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는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일본의 투자위원회는 추천권만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미국 정부가 내려요. 우리는 돈만 내고 권한은 없는 거죠. 나카무라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충격적인 국제 뉴스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한국은요? 한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국은 완전히 다른 조건을 받아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리고 명확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더 적은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연간 200억 달러 한도로 10년에 걸쳐 나눠서 내겠다고 했죠. 그게 뭐가 대단한 겁니까? 적게 내는 게 자랑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조건이에요. 저는 손가락으로 하나씩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첫째, 사업이 수익성이 없으면 투자를 중단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중단할 수 있다고요? 네. 언제든 빠질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 거예요. 둘째요. 미국 상무부 장관과 공동으로 투자위원회를 운영하며 투자 방향을 함께 결정하는 권한을 얻었습니다. 나카무라가 큰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럼 한국은 돈도 적게 내고 언제든 그만둘 수 있고 게다가 결정권까지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정확합니다. 그럼 우리는 일본은 돈을 많이 내고도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한국은 적게 내면서 모든 권한을 가졌죠. 나카무라가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게다가 수익 배분 구조도 다릅니다. 수익 배분이요? 처음에는 일본과 한국 모두 같은 조건이었어요. 원금 회수 전에는 5대5 회수 후에는 1대9로 미국이 9를 가져가는 구조였죠. 그럼 똑같네요. 하지만 한국은 마지막에 결정적인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뭡니까? 20년 안에 원금 회수가 어려울 경우 수익 분배 구조를 재협상할 수 있다는 권리를 확보했어요. 일본에는 그런 조항이 없나요? 없습니다. 나카무라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결국 일본은 돈을 많이 내고도 권한은 없고 한국은 돈을 적게 내면서 권한을 얻은 셈이군요. 일본은 금액으로 관계를 샀지만 한국은 조건으로 권리를 산 겁니다. 이건 굴욕 아닙니까? 나카무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나카무라 씨, 사실 이런 건 다 무의미합니다. 무의미하다고요? 저는 더 큰 폭탄을 던질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은 공식적으로 미국에게 핵을 허가받았습니다. 나카무라가 마이크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스튜디오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교수님, 그건 너무 과장 아닙니까? 한국이 핵을 허가받았다니.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한국은 비핵화 선언국인데요. 가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자신의 SNS에 올렸죠. 저는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나는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이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 잠수함 대신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도록 승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이요? 그건 단순한 기술 협의가 아닙니다. 미국이 핵연료를 다룰 자격을 인정했다는 뜻이에요. 나카무라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잠수함 하나 만드는 건데요. 나카무라 씨, 역사를 말씀드리죠. 저는 자세를 바로잡고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1958년, 미국은 영국의 핵잠수함 기술을 공유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였죠. 네. 그 후 67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그 어떤 나라에도 핵잠수함 기술을 공유하지 않았어요. 67년이요? 네. 그리고 이번에 한국이 두 번째가 됐습니다. 나카무라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잠깐만요. 호주는요?
AUKUS가 있잖아요. 미국, 영국, 호주가 만든 안보동맹 말입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AUKUS와 이번 한국의 케이스는 완전히 다릅니다. 뭐가 다른데요? AUKUS는 미국이 완성품 잠수함을 호주에 판매하는 겁니다. 기술 이전은 없어요. 기술 이전이 없다고요? 네. 호주는 미국이 만든 버지니아급 잠수함을 2030년까지 직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완제품을 사는 거죠. 그럼 한국은요? 한국은 기술까지 받습니다. 직접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나카무라가 숨이 막힌 듯 말했습니다. 그럼 한국이 호주보다 더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AP통신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다시 휴대폰을 꺼내 기사를 읽었습니다. 미군이 보유한 가장 민감하고 철저하게 보호해온 기술을 한국과 공유하기로 한 극적인 조치라고 했습니다. 극적인 조치라니. 로이터 통신도 비슷하게 보도했어요. 미국이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공유한 것은 최우방국인 영국과 1950년대 협력한 게 유일하다. 한국을 핵추진 잠수함 보유국에 합류시키는 극적인 조치다라고요. 그럼 정말로 67년 만에 처음이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뉴스위크는 더 충격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뭐라고 했는데요? 이번 한미협정은 AUKUS보다 더 진일보한 형태의 기술 공유다라고 했어요. 나카무라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본은요? 우리는요? 우리가 미국의 가장 오래된 동맹인데. 저는 침묵했습니다. 이 순간이 가장 아픈 부분이었거든요. 일본인으로서 말하기 정말 괴로웠지만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일본은 없습니다. 없다니요? 70년 동맹이지만 여전히 그 명단에 없어요. 미국이 핵잠수함 기술을 공유한 나라는 영국, 그리고 이번에 한국. 단 두 나라뿐입니다. 나카무라가 격양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더 오래된 동맹이고 경제 규모도 크고 기술력도 뛰어난데 왜 한국이 먼저 승인받은 겁니까? 미국이 보는 기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무슨 기준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헌법 구조를 생각해 보십시오. 헌법 구조요? 전쟁 포기를 명시한 조항이죠. 일본은 평화 헌법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게 잘못된 건가요? 평화가 나쁜 건가요? 나카무라가 방어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일본은 평화를 지키는 나라예요. 공격적인 군사력을 가질 수 없는 나라죠. 그럼 한국은요? 한국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분단국가로서 적극적인 억제력을 통한 평화를 추구했죠. 억제력이요? 중국의 확장을 막고 북한을 견제하는 역할 말입니다. 나카무라가 이해하기 시작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평화를 지키는 일본보다 적극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한국이 더 필요했던 겁니다. 그럼 우리는 너무 평화로웠다는 거군요. 나카무라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미국은 위기가 생기면 한국부터 불을 겁니다. 일본은 보고서의 참조국가로만 남겠죠. 참조국가라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를 들어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미국은 누구와 먼저 상의할까요? 나카무라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당연히 일본이겠죠.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니까요. 주일 미군도 있고. 틀렸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한국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핵잠수함이 중국 해군을 직접 견제할 수 있거든요. 일본은 미군 기지를 제공하는 역할에 그치지만 한국은 직접 행동할 수 있어요. 그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나카무라가 충격받은 듯 말했습니다. 그럼 일본의 지위가 그렇게 급격히 떨어진다는 건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위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역할이 바뀌는 거예요. 역할이요? 일본은 후방 지원 기지가 되고 한국은 전방 억제 거점이 되는 겁니다. 후방 지원 기지라니 그럼 우리는 보급 담당이 된다는 건가요? 미군에게 기지를 제공하고 물자를 지원하는 역할이죠. 중요한 역할이긴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한국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릴 겁니다. 나카무라가 한참을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한국은 핵무기도 없잖아요. 그런데 핵으로 움직이는 잠수함을 만든다? 이건 언어도단 아닙니까? 그건 무기와 기술을 혼동한 겁니다.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핵무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핵시설을 수출하는 나라예요.
핵시설 수출이요? 쉽게 말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다른 나라에 지어주는 겁니다. 그런 게 가능한가요? 한국이 만든 원전이 중동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UAE 바라카 원전 4기를 완공했어요. 나카무라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런 게 있었나요? 전혀 몰랐는데요. 일본은 50년을 연구했지만 단 한 건도 수출하지 못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신뢰를 잃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이미 세계 원전 시장에서 입지를 굳혔습니다. 기술력을 인정받은 거죠. 나카무라가 자존심이 상한 듯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잠수함은 다르죠. 군사기술은 우리 일본이 한 수 위 아닙니까? 승인만 받으면 한국보다 더 빨리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금 말씀에는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오류요? 제가요? 첫 번째, 일본의 기술이 더 앞서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건 과거 이야기입니다. 과거라니요? 우리 기술력이 떨어진다는 겁니까? K-전차, K-9 자주포, 천궁이 미사일, FA-50 전투기. 지금 세계가 사는 무기는 전부 한국산입니다. 나카무라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폴란드가 K-전차 980대를 주문했습니다. 노르웨이가 K-9 자주포를 도입했고 호주도 K-9를 선택했어요. 일본은 완벽을 외치며 수출 제로입니다. 한국은 실전을 증명하며 30개국과 계약했죠. 하지만 잠수함은 두 번째 오류입니다. 한국의 잠수함 기술을 과소평가하는 것. 저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1997년 한국의 장보고함이 진해에서 하와이까지 18,000km를 단독 잠항했습니다. 그게 대단한 건가요? 일본의 상자위대 40년 역사에서 한 번도 시도하지 못한 기록입니다. 나카무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50일 이상을 물속에서 이동한 겁니다. 단 한 번도 수면으로 올라오지 않고요. 정말입니까? 2004년 림팩 훈련을 아십니까? 네, 들어본 적 있습니다. 그해 한국의 장보고급 잠수함이 미국 존 스테니스 항공모함을 포함한 전체 타격단을 가상 격침시켰습니다. 뭐라고요? 나카무라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국 이지스 순양함 2척, 이지스 구축함 2척, 일본 구축함 4척, 한국 구축함 2척 모두 공격당했습니다. 일본 구축함도요? 네. 오야시오그 최신 잠수함도 있었지만 한국 잠수함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단 한 번도 탐지되지 않았어요. 오직 미국 LA급 핵잠수함 2척만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나카무라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1999년 림팩에서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미국 쾌역 순양함 오클라호마 시티호를 실제 어뢰로 격침시켰어요. 12,000톤급 군함을 어뢰 한 발에 침몰시킨 겁니다. 한 발에요? 원샷, 원킬이라는 칭호를 얻었죠. 믿을 수 없는데요.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입니다. 미국 해군이 공식 기록으로 남겼어요.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30년간 무사고로 잠수함을 운용했습니다. 총 잠항 시간 1만 시간, 이동 거리 8219km. 지구를 2바퀴 도는 거리죠. 30년 무사고라니. 그리고 2007년부터 장보고 III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장보고 III요? 3,000톤급 잠수함을 국내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하는 사업이었죠. 성공했나요? 2021년 도산한 창호함이 완성됐습니다. 저는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인도, 러시아, 중국에 이어 세계 8번째로 3,000톤급 잠수함을 독자 개발한 나라가 됐습니다. 일본도 그 명단에 있잖아요. 차이가 있습니다. 뭐가 다른데요? 한국의 도산한 창호급은 국산화율 76%입니다. 76%요? 전투체계, 소나, 추진전동기 모두 국산이에요. 일본의 소류급은 많은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죠. 나카무라가 점점 침울해지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도 잠수함을 만들 수 있잖아요. 한국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SLBM입니다. SLBM이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입니다. 저는 다시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국은 사거리 500km인 현무-2B를 기반으로 개발한 SLBM의 수중 발사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언제요? 2021년 9월 15일입니다. 그게 대단한 건가요? 세계 7번째예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그리고 한국.
나카무라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일본은요? 없습니다. 그럼 한국은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도산한 창호함에는 수직 발사관 6개가 장착되어 있어요. 수직 발사관이요? 잠수함이 물속에 있는 상태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나카무라가 이해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차기함인 장보고 III, 배치 II에는 10개의 수직 발사관이 장착됩니다. 10개요? 네. 한 번에 10발의 미사일을 쏠 수 있는 거죠. 그럼 정말로 한국은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건가요? 트럼프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저는 다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 디젤 잠수함 대신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도록 승인했다고 했어요. 그게 중요한가요? 현재 보유한이라는 표현이 핵심입니다. 무슨 뜻이죠? 새로 만들라는 게 아니라 교체하라는 겁니다. 이미 뭔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한 발언이에요. 그럼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뜻인가요? 한국의 도산한 창호급 잠수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디젤 AIP 추진이지만 내부 구조가 유난히 커요. 일반 디젤잠에 비해 이상할 만큼 여유 있는 공간이 있죠.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해군 기술진 사이에서는 오래전부터 핵추진 전환 전제형 설계였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핵추진 전환 전제형이요? AIP 모듈과 추진실 사이에 여유 구획을 두고 향후 소형 원자로 탑재 시 구조 변경이 최소화되도록 설계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카무라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핵잠수함으로 바꿀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마치 아파트를 지을 때 나중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공간을 미리 비워두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럼 정말로 계획적이었군요. 그리고 트럼프는 이번에 한화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하라고 지목했어요. 한화 필라델피아 조선소요? 한화오션이 2022년 인수한 미국 조선소입니다. 그게 뭐가 특별한가요? 20년 전부터 한국이 준비해온 회사를 미국이 선택한 거죠. 나카무라가 깊게 탄식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계획적이었다는 건가요? 1993년 장보고함 도입부터 시작해서 2007년 장보고 II 착수, 2021년 SLBM 성공, 2022년 필라델피아 조선소 인수, 그리고 이번 핵잠수함 승인. 모두 연결되어 있었군요. 30년간의 치밀한 준비였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마셨습니다. 나카무라 씨, 이건 단순한 무기 획득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150년 만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입니다. 150년이라니요? 나카무라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1868년 메이지 유신 이후 처음으로 한국이 일본보다 앞서 나간 겁니다. 그건 너무 과장 아닙니까? 과장이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이에요.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은 줄곧 한국보다 앞서왔습니다. 기술도, 경제도, 군사력도 모든 면에서 말이죠. 그건 사실입니다. 해방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1960년대 일본이 도쿄 올림픽을 열고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때 한국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그때는 확실히 차이가 컸죠. 1970년대 일본의 1인당 GDP는 한국의 10배 이상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일본의 전성기였던 것 같습니다. 나카무라가 회상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IMF요? 한국은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꿨어요.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 없는 기업들을 정리하고 살아남은 기업들은 더 강해졌죠. 일본은요?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에 빠졌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반도체에서 삼성에게 밀렸고 조선업에서 한화오션에 밀렸어요. 자동차도 현대가 추월했죠. 그건 인정합니다. 디스플레이, 배터리, 선박, 심지어 엔터테인먼트까지. KPOP, JPOP를 앞섰어요. 나카무라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평화에 안주하는 동안 한국은 더 강해진 거군요. 그리고 이번 핵잠수함 승인은 그 역전의 완성입니다. 완성이라니요? 150년 만에 한국이 일본보다 먼저 미국으로부터 전략무기 승인을 받은 겁니다. 정말 굴욕적인 순간이네요. 나카무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일본이 지금 느끼는 이 위기감이 바로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변화의 시작점이요? 한국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의 핵무기 개발은 CIA에 저지당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나요? 1993년과 2003년의 핵잠수함 시도도 무산됐죠. 러시아와 협상하다가 미국의 압박으로 중단됐어요. 그런데 결국 해냈군요. 세 번째 도전에서 성공한 겁니다. 30년의 절박함과 의지가 쌓인 결과예요. 나카무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은 있어도 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거든요. 일본은 40년을 연구만 했죠. 그렇습니다. 회의만 하고 실행은 하지 않았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나카무라 씨,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오늘 이 방송을 하기 전까지 저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고민이요? 일본인으로서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해도 될까 하는 고민이었죠. 하지만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일본은 영원히 변하지 못합니다. 나카무라가 긴 침묵 끝에 낮게 말했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교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엔 한국이 이겼습니다. 완벽하게 이겼어요. 나카무라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일본의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입니다. 저는 그의 말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 30년 걸린 길을 일본은 더 빨리 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요.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이번엔 한국이 앞서 갔다는 걸 말이죠. 나카무라가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죽도록 한국이 부럽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다짐이 느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중요한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나카무라가 엔딩 멘트를 시작했습니다. 동맹의 세월보다 중요한 건 역할이고 투자의 규모보다 중요한 건 조건이며 기술의 과거보다 중요한 건 현재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실행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회의보다 행동이, 계획보다 실천이 나라를 움직입니다. 방송이 끝났습니다. 스튜디오의 불이 꺼지고 스태프들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흥분과 환호는 온데간데 없었죠. 저는 마이크를 떼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카무라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직설적으로 말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말이었어요.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일본은 이제 변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방송국을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쿄의 야경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어요. 대부분 동료 교수들과 제자들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교수님, 용기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오늘 방송 잘 봤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드디어 누군가 진실을 말했네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일본은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한국은 30년간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갔고 일본은 40년간 제자리에서 회의만 했습니다. 그 차이가 오늘 이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택시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요금을 지불하고 내렸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이 보였습니다. 이제 일본도 움직여야 할 때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인정하고 배우고 변화해야 한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부터 일본은 달라질 것입니다. 아니,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충격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세계를 뒤흔드는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오래 앉아서 영상을 보시느라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크로스 메디컬 1등급 허리보호대는 장시간 착용해도 편안하고 일상생활에서 허리를 든든하게 지켜줍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의 허리 건강을 위해 설계된 제품으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란을 확인해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